선사시대의 인간은요, 적대적인 자연의 통제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을 새겼죠. 이게 문신입니다. 인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을 새겼을까요? 자연을 제압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가 크다는 거죠. 특히 자신의 얼굴에 이러한 인문을 새긴 겁니다. 또한 선사시대의 인간은 생존에 필요했던 모든 것, 열매라든지 열매 채취, 동물 사냥이죠.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해결해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연은 인간에게 사납고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스려야 할 자연을 자신의 신체에 새긴다면 그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서식지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을 또한 새기기도 했죠.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동굴벽화는요, 자연을 제압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인문입니다. 네. 198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고요. 기원전 35,000년부터 기원전 11,000년 이 정도 그 사이죠. 우랄 산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유럽 전역에서 발달한 구석기 시대 동굴 예술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그래요.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땅의 경작을 통한 농사짓기와 동물의 가축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해결해야만 됐죠. 열매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그런 거죠. 자연을 제압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인문, 벽화 그리기라든지 잡아야 할 동물을 벽화로 남겨 보관하면 그 동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굴벽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서부 지역 보면은 여러 동굴벽화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들소와 땅에 쓰러진 동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사냥감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동굴벽화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했던 이유는 잡은 동물을 남이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동물들을 보면 이렇죠. 사냥꾼을 형상화한 벽화라든지 주술적 의미가 담긴 손바닥 모양의 벽화라든지, 여러분 잘 보입니까? 선사시대의 예술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아니, 불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아신 분 한 분만 빼놓고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광주와 제주도를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왕복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remarquons ici que l'origine de l'art préhistorique est attachée à la finalité qui consiste à s'assurer la maîtrise sur les bêtes sauvages et les maintenir sous sa dépendance, suivant la conception originelle que celui qui possède l'image d'un animal a plein pouvoir sur lui que l'homme primitif a donné à l'art.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뒤에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사시대 예술의 기원은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야생동물을 지배하고 야생동물들을 인간의 지배하에 두려는 그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시 예술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존재, 호모 아르텍스가 출현하는 거예요. 선사시대 적대적인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 바람으로 자신의 서식지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풍경을 새긴 인간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호모 아르텍스라고 하죠. 이 호모 아르텍스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호모 아르텍스는요, 인문으로 예수라는 존재, 인문을 기술하는 존재, 이게 호모 아르텍스의 출발입니다. 자신의 신체와 공간에 인문을 새기는 행위가 예술의 출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호모 데스크립토르를 얘기를 해야만 돼요. 이 호모 아르텍스가 호모 데스크립토르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뭐냐면 이 호모 데스크립토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기술하는 존재, 묘사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의인 인문을 자신의 신체나 주거 공간에 기술하고 기록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 호모 아르텍스이자 호모 데스크립토르가 바로 호모 우르바누스가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 도시가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세계 최초의 도시는요, 수메르의 에리두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 전설에 의하면요,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이 인간에게 무자비한 자연을 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따르자면 도시의 출발은 신이 만들어준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의 입장, 신이 건축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입장, 인간이 건축가인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자연의 통제를 바라는 주술적 행위로서의 인문, 그리고 이것이 자연 통제의 수단으로서 인문과 인문으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자연의 통제를 주술적인 걸로 이렇게 뭐 그리면 이 동물을 잡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주술적 행위로서의 인문과 인문이 자연 통제 수단으로서의 인문과 인문으로 전환한 거죠. 호모 우르바누스는요,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 작품은 도시죠. 조금 전에 수메르의 전설에 하면 신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도시를 건설한 거죠. 호모 우르바누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 작품은 도시입니다. 200년 전 세계 인구는 한 3%만 도시에 거주했는데요. 지금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적대적인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주술적 의미의 인문을 자신의 신체와 거주지에 새겼습니다. 적대적인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술적 의미의 인문을 자신의 신체, 문신이나 아니면 거주지, 동굴벽화죠. 이게 새겼습니다. 이후 인간은요, 도시에 인문을 새기고 기술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이제 인간의 몸이자 동굴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라는 새로운 몸과 주거 공간에 인간의 무늬를 새기고 기록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도시는 인간의 신체와 주거 공간의 확장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동굴의 확장된 형태가 도시가 된 겁니다. 인간의 시체가 바로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앙드레 마송이라고 하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윌 카니엔이라고 하는 두개골이 도시가 있어요. 보면요, 인간의 두개골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가 바로 몸이 도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으로만 잠깐 얘기하자면 두개골이 도시입니다. 네. 네.
앙드레 마송이 그렸던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에로티크 벨베데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벨베데르는 높은 곳에 지어진 전망이 좋은 망루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로틱 망루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 그림의 제목은요, 페이자조 팔리스라고 하는 거죠. 팔리스는 그러니까 페니스와 팔리스는 다르죠. 그렇죠? 페니스는 성적인 거고요. 팔리스는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팔리스라고 뭐 보건진료 소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데 그 남근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신체가 바로 도시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시 건설은요, 새로운 인간 삶의 방식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동굴이라든지 이렇게 살았을 때는 여러분 인간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개별적인 어떤 이런 식이었다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의미하죠. 집단이 거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인간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인문과 인문, 이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집합입니다. 이전에 원시인들이 살았을 때의 그들이 사는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이었죠.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무늬와 흔적이, 이 인문이 시공간과 함께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 배어 있을 때, 인문이죠. 기록할 문이니까요. 배어 있을 때 비로소 도시의 존재에 이르는 존재의 이유가 발현되는 겁니다. 인간이 앞으로 도시에 어떤 무늬와 흔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도시에 입문하고 도시를 입문하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단 써놓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그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 입문하고 도시를 입문하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작품 도시에 자신의 흔적을 새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쓴 책을 쓰면 저기에 제 집사람 이름 쓰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 쓰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네요. 뭐 최근까지도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그 논문 써가지고 아들한테 그걸 뭐 해준다든지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한 작품이라든지 저술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것은 아주 명백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도시에 인간이 새겨진 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명백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세월이 흘러 지워져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인문도시 포스터를 얘기할 때 비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차있지만 비어있는 거, 그 안에 감춰진 인문이 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렸든지 아니면 기억 속으로부터 지워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자신의 흔적을 새깁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논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쓴 논문에 제 이름을 쓰죠. 자, 샤를르 보들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이 있었던 레파흐라는 등대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위대한 화가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루벤스부터 나오죠. 루벤스, 밑에 제가 읽을게요. 불어는 한 번 읽은 걸로. 루벤스, 망각의 강, 게으른 정원, 그곳에서 사랑하기엔 너무 싱싱한 살베개, 거기서는 하늘의 공기처럼 바다의 민물처럼 생명이 끊임없이 넘치고 용솟음친다. 그리고 루벤스 그림입니다. 투알레트 드 비너스라고 하는 베니스라고 하는 비너스의 목욕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극하고 어두운 거울, 그 속에서 사랑스러운 천사들이 신비 가득한 달콤한 미소 지으며 그들의 나라 둘러싼 빙하와 소나무 그늘에서, 그들의 산 그늘입니다. 그늘에서 나타난다. 네,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렘브란트. 신음소리 가득한 슬픈 병원. 커다란 십자가 하나 걸려있고 거기서 눈물 젖은 기도가 오물에서 새어나오고 문득 겨울 햇살 한 줄기 가로지른다. 미켈란젤로. 희뿌연 것, 보이는 것은 헤라클레스와 그리스도 물이 어울리는 것. 힘센 유령들이 꼿꼿이 일어나 땅거미의 어스름 속에서 손가락 뻗쳐 제 수위를 찢는 모습. 주먹 싸움꾼의 분노도 목신의 뻔뻔함도 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모을 줄 안 그대. 자존심에 부푼 마음은 넉넉하나 허약하고 누렇게 뜬 사나이. 퓨제 도용수의 우울한 제와. 퓨제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와토가 나오죠. 숱한 유명인사가 나비처럼 반짝이며 이리저리 거니는 사육제. 샹들리에가 비춰주는 산뜻하고 경쾌한 배경은 소용돌이 치는 무도장에 광란을 퍼붓는다. 고야. 프란시스코 고야 잘 아시죠? 여러분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고야의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야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한 악몽, 마녀 지폐의 한가운데서 삶는 태아, 거울 보는 늙은 여인과 마귀 꿰려고 양말을 고쳐 신는 벌거숭이 소녀. 그리고 들라크루아가 나와요. 들라크루아, 타락한 천사 아테나들은 피해 호수, 거기 늘 푸른 전나무 숲으로 그늘지고 우울한 하늘 아래 기이한 군악대 소리가 배보의 가쁜 한숨인 양 지나간다. 이 저주, 이 모독, 이 탄식, 이 황홀, 이 외침, 이 눈물, 이 찬가. 이건 수천의 미궁에서 되돌려오는 메아리 소리. 결국 죽게 될 인간의 마음에는 성스러운 아편. 그것은 수천의 보초가 되풀이되는 외침, 수천의 메가폰이 보내는 명령. 그것은 수천의 성처 위에 밝혀진 등대, 깊은 숲속을 헤매는 사냥꾼이 부르는 소리. 여러 시대를 흘러 그대의 영혼의 기슭에서 죽는 이 뜨거운 흐느낌. 주여, 이는 참으로 우리의 존엄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증언이기에. 네, 좋습니다. 이 보들레르가 쓴 레파르 들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만 드릴게요. 자, 루벤스가 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왔고요. 렘브란트가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콜레르 드 복서, 복서의 분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와투가 나옵니다. 다음엔 고야가 나와요. 들라크루아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특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넘겨드릴까요? 네. 루벤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그리고 복서의 분노, 와토, 고야, 들라크루아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 점이죠? 네? 제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좀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시죠. 하나는 작가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이 이렇게 아는 사이에 이렇게 대답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짰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미켈란젤로도 나오고 한데 여기에서 콜레르 드 복서가 나온 거죠. 복서의 분노. 보들레는요, 이 자신의 시 레파르 등대 여기에 자신의 사인을 남겨놓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신들이 작품을 쓴다든지 제가 제 논문 쓰면 제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서명이 나오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확실히 광주다움이 있는 거죠. 그게 광주다움이겠죠. 바로 이 시는 여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꼴레르드 복세를 하면요, 보들레르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자기의 이름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 엄청난 예술가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니처는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도시에 인간이 남긴 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대로 있는 인문을 얘기했다면 그거야. 만약 우리 광주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새겨놓은 인문을 그대로 잘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와 문화 얘기를 할 때 다 관련이 있거든요. 자, 꼴레르드 복세를 할 때 이 보들레르였다는 얘기입니다. 보들레르가 자신의 시그니처를 이렇게 숨겨놓은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품의 행간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쉽게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시가 뭐 샤를르 보들레르 뭐 일반적인 작가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했다면 그게 아닌 행간을 읽어서 내가 이 예술 아마 자신이 악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 때 그 정도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겠죠. 한 대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자신의 시그니처가 감춰져 있는데요. 나중에 진짜 그 반열에 올랐죠. 그렇죠? 보들레르는요. 그리고 신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되는 거죠.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곳곳에 숨겨진 시그니처, 그 도시만의 독특한 고유한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죠. 그 인문이죠. 그 인문을 찾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죠. 모두스는 방식이란 뜻이고요. 비벤디란 말은 삶의 방식이란 뜻입니다. 삶의 방식의 문이죠. 이 모두스 비벤디가 새겨진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입니다. 읽어내야만 돼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도시 텍스트를 읽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도시는 인간의 삶의 방식,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에 우리의 문의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즉 인간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조직하는 또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가 과거에 관한 얘기를 그런 것만 문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셨다면 아니 앞으로 우리가 새겨가야 할 문의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지분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 역시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 모두스 비비엔드를 조직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정기용 선생님 작품이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청풍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도서관을 주로 이분은 공공 프로젝트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청풍동에 한 채가 있습니다. 청풍동에요. 제 친구 집이에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건축학과 교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광주에 그 정기용 선생님 작품이 있다는 걸. 자, 제가 이제 플라네르를 얘기하면서 끝마치려고 그래요. 자, 도시 곳곳에 감춰진 인문을 누가 읽어내느냐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무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인문도시라고 하면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무슨 유명한 저명 인사들 불러가지고 강의하고 뭐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문도시일까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인문을 찾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도시부터 잘 알아야죠. 아니겠습니까? 자, 도시 인문 읽기의 주체 플라네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플라네르란 말은요, 불어로 플라네란 말은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네르와 바도라는 걸 BADAUD라고 하는 바도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바도는 그냥 주변의 변화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멍 때리는, 그냥 변화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인문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플라네르는 산책을 하되 의지적 산책자입니다. 도시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하는 산책자. 자, 우리가 인문도시라고 했는데요. 인문도시는 인문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인문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샤를르 보들레르처럼 자기 시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던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죠. 그러한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텍스트는요, 걷는 자에게만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야만 돼요. 저는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전당까지 간다면 제가 선호했던 길, 계림동길인데요. 전부 아파트를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인문도시가 아닙니다. 흔적을 다 지어놨거든요. 다 지워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모두가 다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계림동으로서 오는 그 골목들, 그 점집도 참 많았거든요. 이런 집들까지 해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아파트만, 누구나 똑같이 사는 아파트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 뭘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사지? 이거 돈 부어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해서 아파트 집 늘려가지?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을 키워갈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게 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고를 하는 거죠. 플라네르는 의지적 산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변화, 인간이 도시에 남겨놓은, 도시 텍스트에 남겨놓은 문의를 능동적으로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이게 플라네르예요. 플라네르는 도시를 관심 없이 일별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인문적 사유의 산책을 즐기는 도시 애호가입니다. 이건 빅토르 유고가 레미제라블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르비스 아마토르라고 하는 도시 애호가를 얘기를 하고요. 빅토르 유고가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파리 곳곳에 뜻밖의 발견되는 재미나는 볼거리들을 찾아 산책하는, 의지적으로 산책하는 개구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지적 산책자 플라네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나온 얘기 보면, 파리는 거리에 구경거리를 찾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조금 전에 말했던 바도, 그냥 멍 때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바도가, 이 바도에서 시작되고 플라네르에서 끝난다는 거죠. 도시에는 두 유형의 산책자가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그냥 가는, 그리고 도시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에 새겨진 인문을 읽어내려고 하는 산책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는 다른 어떤 도시도 가질 수 없는 두 인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소극적 수용, 자, 바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갈되지 않는 자주적 행동,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의지적으로 도시에 새겨진 인문을 읽어내려는 자, 바로 플라네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샤를 보들레르 역시 플라네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63년 르피가로라고 하는 중도 신문이에요.
이 신문에 실은 자신의 에세이 Le Peintre de la Vie Moderne라고 하는 근대 생활의 화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자신의 기사에서 플라네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네르란 관찰자이고 철학자이고 예술가라는 거죠. 여러분, 플라네르는 시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비타스를 얘기해요. 치비타스라고 하는 게 뭐죠? 치비타스. 자, 여러분, 국민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총선에서 한 정당이 180석을 가져가졌고 한 정당이 103석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소 정당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걸 얘기할 때 무슨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비타스 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가 있거든요. 분노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시민의 승리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뭐 과거를 부정한다든지 정치 얘기는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승리라고 하는 거죠. 이 시민은 플라네르이기도 합니다. 관찰자이고요. 철학자이고요.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것은 요새 강의하다 보면요. 줌이라고 하는 그 툴을 사용하는데 40분이면 끊겨요. 순간 내가 줌으로 강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가. 관찰자, 철학자, 예술가이다. 때로 그는 시인이다. 대체로 그는 소설가 또는 모럴리스트에 가깝다. 그는 상황의 화가이며 상황이 제안하는 영원한 모든 것의 화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플라네르는 관찰자이고요. 철학자이고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비타스가 되는 게 시민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하는 인문학 듣는 여러분들은 치비타스입니다. 플라네르예요. 제가 작년에도 강의하면서 이 르네 마그리트의 골공드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비가 내리죠. 신사비가 내리죠. 르네 마그리트는요, 벨기에 화가입니다. 어머니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림에 보면요, 검은 천을 뒤집어 쓴 여인의 그림이라든지 초현실주의 쪽 화가이다 보니까요, 무식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현대 회화에 이분이 남긴 족적은 진짜 지울 수 없죠. 어마어마하죠. 이 골공드라고 하는 작품이죠. 20세기 초반에 꿈과 환상,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했던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아폴리네르라든지 전부 그 시기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요. 육각형으로 내리는 비, 이 플라네르의 비입니다. 플라네르죠. 플라네르는 이렇게 도시의 도처를 바라보는 거죠. 도시에. 여러분, 파리에 가면요, 키오스크가 신문 가판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각형입니다. 이처럼 의지적으로 산책, 도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 사방에 깨어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발터 벤자민 역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habiter signifie laisser des traces라고 하는, 거주한다는 것, 흔적을 남긴다는 것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벤자민의 플라네르는 도시가 하나의 텍스트예요. 그리고 텍스트에 남긴 그 트라스라고 하는 흔적을 읽어내야만 한다는 게, 플라네르는 읽어내는 자, 읽어낼 줄 아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의 인문, 이걸 읽는 자는 바로 플라네르라는 거죠. 아마 우리 함께하는 인문학에서도 추구하는 것은 플라네르를, 결국은 자기 스스로 도시에 남겨진 인간의 흔적,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게 무심코 남겨진 흔적도 있지만 보들레르처럼 이게 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반열에 있다는 것을, 흔적을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해독할 수 있는 자, 시민,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인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민.
그게 바로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겠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인문과 인문 그리고 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걸 기획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오겠습니다.